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토리 한국사라는 책을 펴냈다고 했죠.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유물과 유적 그리고 인물과 사건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체로 풀어봤습니다. 상식을 넓히고 시체말로 아는 체 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치를 펼친 군주를 지칭할 때 혼군 혹은 암군 혹은 용군 혹은 폭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율곡 이이 선생이 그 의미를 명쾌하게 구분지어놨는데요. 1569년 독소 휴가 도중에 선조임금에게 지어올린 동호문답이 그것입니다. 동호문답에서 이이는 문란한 정치를 펼친 군주를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백성의 힘을 빼앗고 충원을 물리치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를 폭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선정의 뜻은 있지만 간신을 분별치 못하고 관리들은 재주가 없어서 패망하게 되는 자는 혼군이다. 그리고 나약하고 과단성이 없어서 정사를 펼치지 못하여 구태만 되풀이하면서 날로 쇠약해지는 자는 용군이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폭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군주가 3명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 거랑은 부인인 말희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의리의리한 궁전을 세우고 뒷뜰에 고기와 포를 산더미처럼 쌓고 술을 가득 채운 연못, 즉 주지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남녀가 합한, 즉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지육림의 효시입니다. 그러니 국고가 탕진되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죠.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왕도 50보 100보입니다. 애첩인 달기의 비위를 맞추려고 주지육림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남녀를 뛰어놀게 했고요. 기름을 바른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어놓고 죄인을 걷게 하고는 떨어져서 불에 탄 모습을 보고 깔깔댔다고 합니다. 그것을 포락지역이라고 하죠. 주왕은 서영인 비간이 목숨을 바쳐 간언하자 성인의 심장엔 구멍이 7개가 뚫려 있다며 진짜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심장을 해부하는 만행을 저질렀고요. 제후들을 죽여 포를 떠서 소금에 절인 뒤에 다른 제후에게 보내고 맛을 보라 라고 강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나라 여왕은 어떨까요? 간신을 중용하자 백성들이 여왕을 비방했는데요. 그러자 위나라에서 무당을 불러서 비방하는 자를 고발하게 해서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포정치를 펼치자 언로가 막힌 백성들은 길에서 만나면 눈짓으로 뜻을 교환했죠. 여왕은 기뻐하면서 당시 재상인 소공에게 내가 비방을 없앴으니 이제 아무도 날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공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일침을 가하죠.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막아놓은 둑이 터지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공은 백성은 속으로 생각한 후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로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언로도 활짝 뚫어야 한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물론 여왕은 재상인 소공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 기원전 841년 백성들이 연합해서 난을 일으켰고 여왕은 도주했습니다. 이것을 국인폭동이라고 표현했죠. 이때 소공과 주공 등 두 재상이 14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것이 공화제도의 시초입니다. 혼군 혹은 암군의 대표주자도 보입니다. 그것이 주나라 유왕인데요. 유왕은 총애하는 미녀 포사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사는 잘 웃지 않는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런 포사를 웃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죠. 그런데 어느 날 유왕이 봉화를 올리고 큰 복을 치자 제후들이 별난이 일어난 줄 알고 허겁지겁 군대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쳐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사가 이것이 뭐냐라고 투덜거리면서 돌아가는 제후들을 보면서 큰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포사가 웃었어 라고 크게 기뻐한 유왕은 오로지 포사를 웃게 하려고 계속 봉화를 올리고 큰 북을 쳤습니다. 제후들은 양치기왕의 봉화 놀이를 믿지 않았고요. 마침내 기원전 771년 오랑캐인 견윤군이 쳐들어왔고요. 유왕은 그때 봉화를 올렸지만 어떤 제후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유왕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그들을 이은 평왕은 낙읍 즉 낙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주나라는 서주시대에서 동주시대로 바뀌었고요.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진 2세 호해 역시도 혼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환관 조고에게 국정을 맡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아방궁의 호화 공사를 만류하는 대신들에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황제가 됐는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일축했습니다. 역사가인 사마천은 이를 두고 인두충명, 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뱉는다 라고 혀를 찼습니다. 진나라 해제도 독인개gin이었죠.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자 저 사람들은 왜 고기죽을 먹지 않는 거야? 라고 고개를 갸웃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었죠. 마지막으로 용군의 대명사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영제가 꼽힐 것 같습니다. 당시 10여 명의 환관인 중상시, 즉 십상시가 국정을 농락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십상시는 진나라 환관 조고처럼 12살에 등극한 황제를 주색에 빠뜨리면서 마음껏 국정을 주물렀죠. 그런데 당시 십상시의 손아귀에 놀아난 영제는 유력한 환관이었던 장현과 조충을 나의 아버지 장상시, 나의 어머니 조상시라고 축해 세웠다고 하죠. 그렇다면 한국 역사에서 최악의 폭군으로 꼽히는 연산군은 어떨까요? 연산군은 간신인 유자관과 임사응 등을 총애하고 난행을 저질렀고요. 1506년 사관들에게 이제부터 사관은 시정만 기록할 뿐 임금의 일은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했는데요. 연산군은 그러면서 하필이면 나라를 망친 진 2세 호의 말을 인용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 2세는 황제란 눈과 귀가 좋아하는 바를 하고 마음과 뜻이 즐거운 바를 한다라고 했다. 군주인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얘기냐라고 큰소리칩니다. 진 2세 호해가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방궁 건축을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군주가 멋대로 하겠다는데 니네들이 무슨 잔말이 맞냐라고 일축했던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연산군은 그런 호해를 롤모델로 삼은 겁니다. 그런 연산군은 무어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수많은 인명을 살성을 했죠. 그렇다면 연산군은 어떤 임금일까요?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고 간신인 유자관과 임사응을 믿었으니까 굳이 분류하자면 홍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의의 구분대로 백성의 힘을 다 빼앗았고 피바람을 일으켰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폭군입니다. 사실 홍군이든 용군이든 폭군이든 잘못된 정치는 곧 백성의 저항을 부릅니다. 백성을 물로 그리고 임금을 배로 비유한 순자의 혁명론이 신금을 울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 구절은 연산군 시대의 삼정승이었던 한치영, 성준, 이국균 등이 연산군의 실정 10가지를 지적하면서 연산군을 향해 던진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삼정승은 목숨을 걸고 희대의 폭군이라는 연산군에게 당신은 백성 손에 죽을 수 있어 라고 협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치영, 성준, 이국균 등은 2년 뒤 갑자사화에서 부관 참시를 당했거나 쇄골 표풍이라는 그리고 뼈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그런 끔찍한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임금이 부도하면 쫓겨날 수 있다라고 당당히 외친 이런 삼정승의 기계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진성유왕은 홈군죽 암군의 이미지가 강하죠. 제2년 차인 888년 서랍을 시내에 당대의 정치를 비판하는 수수께끼 같은 벽보가 붙었습니다. 꼭 주문 같은데요. 나무만국 찰리나제, 판니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브이사바하라는 대자보였습니다. 삼국유사에 이 대자보의 해석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찰리나제는 진성유왕을 가리키는 것이요. 판니판니 소판니는 투소판 즉 관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사마가는 진성유왕의 측근에 있는 서너 명의 총신이고 부인은 부호를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부처님에 귀의한다라는 뜻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리키고요. 그렇다면 나무망국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표한 겁니다. 마지막에 사바하는 앞의 주문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소파는 진성유왕의 숙부이자 정부인 유용의 관작을 가리키는데요. 신라 17관 등 중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진성유왕의 유모인 부호를 가리킵니다. 대자보를 정리하면 당대 신라는 진성유왕의 유모인 부호 부인과 애인
위홍 등 서너 명의 총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보의 내용은 신라여, 여왕이요, 위홍과 보어가 같은 서너 명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문이었던 겁니다. 측근의 국정농단이 신라 천년사직을 망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진성여왕은 대자보 사건 이후에 국력 안정을 위해서 당나라 유학파인 최치원이 건의한 시무 10계절을 받아들이는 등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진성여왕과 최치원의 몸부림은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기득권층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거고요. 궁예 등 외부 세력이 곳곳에서 봉기하고 도적대가 경주 인근까지 쳐들어오는 등 신라는 급격한 몰락의 길로 접어들죠. 이에 진성여왕은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897년이죠. 백성이 공궁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난 것은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다 라고 자책하면서 오빠 헌강왕의 서자인 태자요, 즉 효공왕에게 흔쾌히 왕위를 물려줍니다. 진성여왕은 역사적으로는 음란한 여왕이자 측근 정치의 전형으로 혹평을 받고 있죠. 그러나 진성여왕은 신라 역사상 제2중 생전의 왕위를 물려준 최초의 임금이기도 했습니다. 순자의 배와 물 혁명에 이어서 맹자까지도 무시무시한 역성 혁명론을 개진했죠. 어짐과 올바름을 해치는 자는 군주가 아니라 한낱 사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하가 죽여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밤중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씨는 어떤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까요? 홍군일까요? 영군일까요? 폭군일까요? 아니면 홍군과 영군과 폭군을 겸비한 최악의 지도자일까요? 새삼 덕승 중문전에 재현되어 있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인물들이 밀랍 인형으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새삼 엄정한 역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